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진도 나간 것 중에, 조금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74페이지, 75페이지. 집행문 부여 전에 변동된, 당사자 적격 변동에 관한 건데, 부여 전에 변동돼도,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지. 그죠? 거기 승계 집행문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75페이지. 집행문 부여 후에 변동해가지고, 집행문 부여에 의하여 집행 당사자는 확정되지만 쭉 해가지고 보면, 부여 후 집행 개시 전에, 그와 같은 변동이 생겼을 때는 신적격자를 위해서 다시 집행문 부여받지 않고 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당사자라고 표현만 돼 있지, 그게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일단, 집행문 부여 후 집행 개시 전 변동이 생기는 것을, 전체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채권자나 채무자나. 그 다음에 부여 후도, 채권자나 채무자는 마찬가지로. 그런데, 규칙 23조는 집행 개시 후 이렇게 나오죠. 채권자의 승계가 있을 때는 승계 집행문을 제출 요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채권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방가로 2번에 네 번째 줄 규칙 23조 집행 개시 후 채권자 이렇고 채권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집행 개시 후에도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원칙에 예외가 있다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 죽은 때는 죽은 때인데 채무자가 죽은 때입니다. 다 채무자. 첫 번째도 채무자, 두 번째도 채무자, 세 번째도 채무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가 있는 거기에 채권자가 죽은 때는 앞으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뭐 어제 강의를 뭐 잘못해서 수정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원칙 이렇게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집행문 부여 후, 그죠? 집행문 부여 전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문 부여 후를 봅시다. 집행문 부여 전은 채권자, 채무자 이런 말이 없죠. 집행문 부여 후 중에도 이 개시 전이든 집행 개시 후든 간에 다 어떻게 돼요? 실적으로 승계 집행문이 그러니까 적격의 변동이 생기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예외가 집행문 부여 후 플러스 개시 후에 누구? 채무자 사망. 이럴 때는 이게 필요 없다. 이 객관식 지문에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문 부여하고 그다음에 개시했다. 통상 문제 내면은 뭐 이렇게 하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집행문 부여받고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거를요, 그거를 지문을 한 5개 만들 때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집행문 부여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은 승계 집행문 받아야 한다. 2번 집행문 부여 후 강제 집행 개시 전에 당사자 사망했을 때 승계 집행문 받아야 한다. 집행문 부여 후 강제 집행 개시 후 채무자 사망의 경우에 승계 집행문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사망의 경우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5개 지문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 틀린 거를 만든다고요. 여기서 그게 이제 예외의 3가지가 다 첫 번째는 본집행 이야기죠. 강제집행 개시고, 두 번째는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보존 절차 개시 후에니까 이것도 다 같이
한마디씩 섞어서 같은 다이얼식의 지문들을 제시해놓고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게 한다고요. 자, 그 정도 해서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 진도는 판결의 확정 시기 어제 이제 쭉 했죠. 이 판결의 확정 시기 즉 101페이지 여기도 만만한 내용 아닙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결 확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다 판결이 났다. 그러면 항소 이제 1심 판결 났고 그다음에 항소심에 가서 패소했을 때 또는 항소 제기 기간 14일 통과했을 때 확정된다. 사실 그 정도만 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소 기간 만료 시, 상소권 포기 시, 송달 시 등등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60만 원, 40만 원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집행권원의 요건으로서 지금 이제 종국 판결, 그죠? 집행권원 중에 가장 대표 선수가 종국 판결인데, 그러면 종국 판결은 그 싱크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확정 시기를 설명했고, 그렇다면 확정 판결의 확정 시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행 판결, 즉 이행에서 형성에서 확인해서 중에 이행에서여야 된다. 결국 이행 판결이어야 한다. 이행 판결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집행권원으로 될 수 없는 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부부 동거를 명하는 판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의 판결, 그 다음에 판결 내용의 불특정, 그 다음에 비실제인 또는 소재기 당시부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집행력이 없다. 그 다음에 종국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확정돼야 되고 그 확정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미확정 종국 판결에 붙는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한다. 자, 판결의 확정 증명을 한번 봅시다. 확정 증명은 그 확정 증명 내지는 송달 증명 신청서를 법원에 이렇게 제출을 해주면요. 신청서 제출. 주로 법원 어느 부서에 가냐 하면은 기록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기록보존계 내지는 기록관리과에 가면 이 통상 소송에서 소송 자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1심에 원고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첨부 서류들이 증거 자료들이 쭉 있다. 이것들이 1심에서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만약에 항소가 되면 또 이거를 그대로 또 항소심에 보내주죠. 그랬다가 다시 바꾸돼서 돌아온다. 결국 촬영 다 끝나면 이 기록이 어디 옵니까? 제 1심 법원에 기록 보존계에 다 돌아온다고요. 그게 중간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 계류 중에는 당연히 그 위에 상급심에 있겠죠. 그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전부 다 1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사실을 통상 1심 법원에 가서 확정 증명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확정 증명을 2심이 아니라 상고심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선고 시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는데 아직 그 기록을 하급심에 원심이나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그 확정 증명은 대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증명 신청서 간단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써가지고 법원에 도장이 하나 찍혀서 나오면 그게 바로 확정 증명입니다. 그래서 확정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에 의하여 내어주지만 소송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는 상급법원 법원사무관이 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판결 확정 증명서는 강제 집행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 그 강제 집행을 확정 증명이 즉 확정 증명을 꼭 있어야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없어도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해서 강제 집행의 정지 배당 절차 이런 의사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쓰이는 경우 그럴 때는 확정증명서를 그 뒤에 또 확정증명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뒷부분에. 자, 확정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계속 뭐냐면은 종국 판결이 집행권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거에서 혹시 그것을 가지고 집행문 그 판결이 확정됐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확정됐다고 이야기하고 강제집행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니까 확정됐다. 그 다음에 집행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집행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하자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집행을 이 중단이라기보다는 정지시키는 정지나 또는 취소시키는 사유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 이것도 이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중에는 집행판결, 즉 외국 법원에서 실체 형성, 즉 집행권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외국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뭐 금 100만 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판결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집행을 할 때 그것은 다시 한국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집행 판결. 그 다음에 또 쭉 뒤에 보면은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 판결도 있고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 판결이 있고 그 두 가지로 집행 판결을 두 가지로 나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집행증서 이것도 집행권원으로서의 판결문 아닌 집행권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로 123페이지에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도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 있다. 123페이지에 이것이 주로 이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혼공고 결정, 화해공고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가압류 가처분 명령 이런 것들을 또 집행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해가지고 재판상 화해조서라든지 청구인 낮조서, 조정조서 등등 그 다음에 검사의 집행명령도 된다. 여기까지가 다 이제 집행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만약에 객관식으로 또는 뭐 이제 가볍게 묻는다면 방금 불러드린 그런 타이틀 다음 중 집행권원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제목만 놓고 문제가 낼 수도 있고 그 문제 내면 그렇게 두껍게 그냥 쉽게 문제 내면 어디가 주로 문제가 답이 되냐면 뒤에 검사의 집행명령 이것도 이 집행권원이 된다. 127페이지에 그런 정도 좀 가볍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이 판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판결의 집행정지 취소 이 부분에서 나중에 저 뒤에 보면요 어느 부분에 보면은 교과서 142페이지부터는 강제집행의 진행이라고 해가지고 개시 그죠? 강제집행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집행의 정지, 취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의 종료가 나오고 그 종료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위법 집행에 대한 구제, 그 다음에 부당 집행에 대한 구제 이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집행에 있어서의 총론, 강제 집행의 총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으로 이제 재산 명시 절차라든지 쭉 이제 경매 절차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제1편이 물론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총론적인 이야기에 다시 이제 한 단계 하위 단계로 들어와가지고 강제집행편 들어왔잖아요. 그 강제집행편에서는 강제집행의 요건 우리 보면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었잖아요. 주체는 뭡니까? 집행기관과 그 다음에 집행당사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주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집행객체는 책임재산이잖아요. 그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집행의 객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집행의 개시를 하면은 집행의 적격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요건들 실체 요건과 절차 요건 그 다음에 집행의 실제 진행 그 요건에서 그 실체 요건이 우리 얘기하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단계를 보면은 개시와 정지와 종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당집행에 또는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이런 체제로 있다고요. 그거를 한 덩어리 전체로 해서 강제집행편의 총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순수 절차적인 부분들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어느 영역 속에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뭐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교과서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상소 추안과 재심의 제기와 102페이지입니다. 상소 추안과 재심의 제기와 일시 잠정 처분 이 부분을 봅시다. 우리가 그 왜 민사소송법에 또 논쟁 중에 상소 추안 재심 이 부분은
상소추안이라는 것을 별개로 하나의 논점으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재심 사유 놓고 이것이 뭐 한정 열거 규정이냐 아니면은 포괄 규정이냐 놓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소추안 재심 제기 이 얘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판결 편치 부분에서 성취공허죠. 판결 편치의 네 가지 유형 중에 성취공허, 성취하고 나면은 뭐 공허하다 이래가지고 성취공허 그 네 가지 유형인데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구제 방법에서 상소추안 내지는 재심설 있고 항소설 있고 재심 불효설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소추안이라고 맨날 나옵니다. 근데 그 말만 하지 상소추안이 뭔지 조문을 안 찾아본다니까요. 조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 그 민사소송법 173조 3조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송 행위는 우리가 이 적시 제출주의 내지는 소송의 기판력이 변론 전개를 해버리면 기판력이 시적 한계에 의해 가지고 차단돼 버리잖아요. 소송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는 차단료가 생기는데 그게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송 행위를 하는 원고 측에 입증을 하려고 또는 증인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 피고 측이 조폭이다 그래 가지고 이 강박 상태에 있어 가지고 못했다든지 또는 증인이 뭐 외국으로 나가 있어 버렸다든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사유, 즉 지키지 못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 행위 추안 신청을, 즉 보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집행법에서도 역시 그런 이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낳지만 상소 추후 보완 신청, 즉 173조와 재심 451조를 제기해서 형식적 확정력을 배제시켜서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네, 그 얘기고 그러나 부분이 그런 소제기가 있다 해서 즉 상소 추안이나 재심의 소가 있다 해서 집행력이 막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청이나 재심소가 확정된 판결로 그런 취소 그 소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확정 판결이 취소돼야 비로소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그러면 그 상소 추안이나 재심의 소 했는데 그것도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소송이 끝나는 기간 상당 기간 아주 오랫동안 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의 집행정지, 즉 잠정적인 일시정지나 취소 등의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소 추안 재심의 소와 관련한 잠정 처분 규정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 제기된 때도 준용된다. 실무상 오히려 이때 더 많이 활용된다.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방가루 2번을 보시면 법원은 추후 보완 신청인 재심 원고 등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시정지를 명하는데 이때 요건이 있다. 로마자 1번, 2번, 3번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두 번째 소명이 있을 것, 세 번째 담보가 있어야 된다. 또는 무담보, 담보나 무담보. 무담보 조건으로 한다면 당연히 요건이라고 하기 어겠죠. 근데 일단 담보라는 그 타이틀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이제 또 담보 제공하고 돈 얼마 내면 진행시켜줄게 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잠정처분의 신청은 강제집행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즉 집행 개시 전, 개시 후에 할 수 있지만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종료돼 버리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의해서 구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심의 소나 그러니까 보완, 상소 추안 신청을 먼저 해야 되지. 그 전에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끝에서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여기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안 됩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 등기 신청을 하는데 이때는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대법원 판례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재판에 대해서는 이게 종래에 확립된 판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일 때 안 된다 했는데 신법 309조를 한번 보세요. 309조에 가처분에 한해서,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든 기각하는 결정이든 모두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로지 민소법 449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 그게 판례입니다. 자, 특별항고는 뭡니까 또? 교과서에 있을 때 여기 교과서나 모든 책을 볼 때 이렇게 가로 안에 조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찾아서 보세요. 그거를 전부.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원래 기본입니다. 그 공부의 기본이죠. 그게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죠. 그래서 449조 보니까 이렇게 되죠. 어떠한 그 결정이나 또는 그 법률이 위헌 사유가 있거나 또는 결정이 위법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죠? 위헌 위법으로 일흥의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특별 항고하는 겁니다. 특별 항고는 대법원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측에서 보니까 이 집행정지 해줘야 되는데 왜 집행정지 안 해줍니까? 라고 집행법원에다가 따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디다가 해야 된다? 대법원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입니다. 가집행 선고, 이건 또 하나의 주제로서 민사소송법이나 집행법에서 단일 주제로 해서 30점 하여간 뭐 그 정도의 문제로 출제 가능한 주제입니다.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 판결은 미확정 종국 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집행력을 주는 형성적 재판이다. 이 패소자의 상속권 남용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그런 거죠. 실제 가집행 선고는 널리 활용되고 만족 집행이라고 그랬죠. 가집행 선고는. 가집행 선고의 요건,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집행은 만족 집행이다. 처음에 우리 그 집행의 종류 할 때 했잖아요. 그것도 지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가집행은 가압류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보존 집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거로 만족 집행이다.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의 요건을 보면 첫째,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두 번째, 집행 가능할 것.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직권으로 한다. 통상의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할 수 있고 재산권 청구고, 우리 왜 가집행 안 된다고 했는 게 뭐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즉 등기 청구 같은 이런 소송 가집행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에 대해서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6년 판례 밑에 나아가 대법원 98년 판례, 98년 11월 13일 판례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자, 그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날씨가 굳어가지고 흑판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케이스.
을이 채권자인데 자기가 재산 갑에 대해서 금 1억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갑은 자기 아파트를 병에게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채권자 취소 민법의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사회행위는 뭡니까? 여기서 사회행위라 하면 어느 행위? 요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부수는 그런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 소송, 요거 하나 소송물이고, 그 다음에 통상 우리가 돌아갔으면 회복시켜야 되는 이것이 요거는 뭡니까? 요거를 부수는 거는 취소하는 요거 뭡니까? 형성 소송이죠. 그죠? 취소권, 형성 소송은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것들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거를 형성 소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형성 소송이다. 요거는 형성 소송의 의미고, 요거 반환되는 거, 그죠? 재산이 되돌아가는 건 요거는 뭡니까? 이행 소송이죠. 그죠? 그럼 요 두 개가 결합된 결합설이 통설이죠. 채권자 취소 소송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결합설이 통설이다. 형성 소송과 이행 소송이 결합되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저당권 있는 거를 일단 논외로 하고 먼저 보면 을이 이제 이 1억을 돈 달라 가백에 달라고 하는 공증을 받아둔 게 있다고 봅시다. 그죠? 공증을 해둔 게 있다. 채무 명의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 명의가 있는데 사회행위를 했다. 또는 뭐 사회행위 후에 채무 명의가 생길 수도 있죠. 채권 성립일은 훨씬 이전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누구, 피고가 누구냐 해서 피고 적격자 누굽니까? 사회행위 취소,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상대방은 오로지 누구? 수익자 또는 전득자. 이 사람만 피고를 해야 되지. 이 갑도 피고로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민법 교과서에 마르고 닳도록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 내지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지 채무자는 안 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증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또는 뭐 다른 걸로 인해서 이 채무 명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산을 회복을 시키면 여기 재산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등기가 말소돼서 돌아오면 이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하면 되잖아요. 그죠? 강제경매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의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공증 받아둔 거 없고 채권만 추상적으로 즉 청구권만 있는 거고 그것이 채무 명의를 우리가 말하는 집행권한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이 재산이 사행위 취소만 하고 이 재산이 이렇게 돌아온다. 그걸로만으로 이 사람의 이익이 관철되나요? 이 사람의 이익은 뭔가요? 최종적으로 바라고자 하는 거는 돈이죠. 돈 1억. 재산이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갔다 해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갑에 대해서 별개의 또 소송을 하나 제기해가지고 채무 명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상 어떻게 합니까? 이게 10중 8구는 다 없으니까 갑도 피고 병도 피고를 잡아놓고 소제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순수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자기의 이 갑에 대한 요 소송 더하기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한 소송을 두 개가 뭡니까? 병합이죠. 청구권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내지는 이 청구권 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물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래 될 때 당연히 여기 피고로 잡아야 됩니다. 실무상 그러니까 민법 생각만 자꾸 하다가 나중에 이 법무사 2차 소장 연습에 당사자 즉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했는데 사행위 딱 본 케이스 보니까 이건 사행위거든.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만 딱 쓰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송도 제기해줘야지. 자, 그건 이제 1차 상식적으로 하고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가집행 선고가 형성 판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잘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성격이 형성소송이라고 했죠. 형성소송이고, 자, 우리 이런 그 병으로 일탈되어 있던 재산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경우가 소유권 이전, 소위 인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말소의 형태로 해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일부 취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부 취소. 민법에도 나오고, 채권자 취소권 민법에 저기 그 채권편에 그 일부 취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칙에 민법 총칙에도 나오고 그 채권편에도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재산에 선행하는 그런 저당권자가 있었다. A가 저당권이 한 4천만 원 정도 저당권이 있었다고 봅시다. 저당권이 있다면 이 저당권을 여기에 가서 병이 그 뒤에 변제를 했다고 봅시다. 이 집의 값어치는 딱 1억이에요. 이 집의 값어치는 딱 1억인데 집값이 1억밖에 안 되는 건데, 그죠? 을보다 선순위에 4천만 원짜리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럴 때 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순위에 4천만 원의 부담이 있는 것을 알면서, 즉 자기는 이 A보다는 열후적인 지위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를 맺고자 하는 게 당연히 머릿속에 또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돈을 꽂았을 거예요. 그죠? 1억을 꽂은다면. 그렇게 꽂았는데 자기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재산으로부터의 담보력은 자기가 생각할 때 6천만 원만 생각했다 이거죠. 그죠? 물론 뭐 다른 재산도 있으니까 1억 충분히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빌려줬겠지만 요 재산만 놓고 보자면은 6천만 원 정도의 담보력, 즉 선순위 4천만 원 있으니까 결국 이 재산에 대해서 나는 6천만 원밖에 못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꽂았어요. 저 물건에 대한 담보력은 을의 생각은 얼마입니까? 6천이라. 그런데 사회 행위 후에 우연한 사정인 병이 이 저 4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거예요. 예? 변제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에 물건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이 그대로 돌아오면 1억짜리가 돌아오고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4천만 원의 덕을 보게 되는 망회의 이익이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전부 취소하고 말소해 올 게 아니라 일부 취소, 그죠? 일부 취소. 이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주문이 나간다고요. 피고 갑과 피고 병 사이에 이게 만약에 이제 공동 피고로 할까요? 아니면은 순수한 그 사행위로 봅시다. 그러면 소외 갑과 피고 병 사이에 2001년 3월 1일 매매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은 금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런 주문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6천만 원 정도 취소가 됐다. 이 4천만 원 변제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형태의 취소한다 하고 이 6천만 원이 취소되니까 이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게 아니라 금 6천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소외 갑에게 금 6천만 원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주문이 또 나갑니다. 만약에 이 갑에게 돌려줘가지고는 갑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망다니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냥 10중 8구는 다 그래야 됩니다. 10중 8구는 다 어떻게 한다면 원고에게 6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청구 취지가 나가고 주문도 그에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1. 피고와 소의 갑 사이에 2001년 3월 1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은 금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번.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자,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에 4번 돈 이야기 나오면 무슨 얘기입니까? 위재 돈주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행 재산권이고 이행 명령이고 하니까 위재 이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주문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어떻게 되나요?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갑 또는 을에게 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그 의무는 언제 발생하냐 이거예요. 언제 발생합니까? 요 형성소송이죠. 취소소송 요게 형성권 행사고 형성소송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확정돼야 형성소송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행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이게 확정 안 되고
추상적으로 이게 상소에 의해서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 해가지고 상소 제기해가지고 이게 확정 안 된다면 이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가집행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의문점이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자, 여기 형성소송의 형성 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법무사 시험 2차 시험에서 올해 아마 이 문제 나올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사행위 취소소송은 몇 년 걸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2, 3년 만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소송에서 유행이니까. 그게 나오는데 일부 취소 문제 나왔을 때 이 가집행할 수 있다 없다 이 문구가 넣는 게 옳을지 틀릴지에 관해서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는데 여기 딱 얼추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105페이지가. 그죠?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판결. 이혼소송 뭡니까? 갑남물녀를 이혼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혼소송도 형성소송입니다. 그 형성소송이 확정되지 않고는 재산분할 안 된다고 그랬죠.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 구조가. 이 구조가. 그죠? 사행위 취소소송의 이 구조나 여기서 나오는 이 구조나 같은데 만약에 이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이런 판단이 나올 거다. 여기 105페이지에 있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이혼 소송은 사실 소장이나 이런 데 거의 앞으로 한 10년 있어야 나올 만한 문제가 없을 때 낸다고 보고,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묻습니다. 그죠? 많이 묻는데 만약 일부 취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가집행 선고 이게 한 번은 여러분이 법무사 2차 시험장에 내일 모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안에 과연 이 문장을 써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안 넣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형성 판결. 지난번 강의에도 작년 강의나 올해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민사서류 강의 그때도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기로 하고요. 가집행 선고의 효력과 그 실효. 가집행 선고는 선고 즉시 집행력 발생합니다. 즉시 집행력 발생한다. 그래서 집행력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하면 된다. 상소 제기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집행력 배제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 넣는다. 자, 강제집행 정지 신청 넣는다 해가지고 그거 막바로 또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이 필요하다?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103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담보를 조건으로 한 담보부 가집행 선고의 경우라도 담보 제공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 밑줄에 있죠. 그게 106페이지 맨 밑줄에 담보를 조건으로 한 담보부 가집행 선고의 경우라도 담보 제공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 전이라도 집행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담보 제공은 뒤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집행 개시 요건에 불과하다. 나중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은 이런 이제 조건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자꾸 등장할 텐데 오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만은 이제 조건 집행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행문 할 때는 통상의 집행문 내지는 단순 집행문이 있고 승계 집행문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승계 집행문이 있고 조건 성취 집행문이라고 있죠. 조건 성취를 인치가 돼야 집행문이 나가는. 그래서 이 조건이 있잖아요. 어떠한 조건이 조건 성취가 돼야 집행문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건 성취가 안 돼도 집행문은 부여해 주는데 집행 개시
집행 개시 요건인 조건이 있고요. 그 두 개로 구별을 하시라고요. 우리 왜 이 관념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왜 동시행 항변권에서 동시행 조건 이게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가지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즉 상환급부 판결이 나갔다. 그럼 통상적인 경우로 봅시다. 의사진술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에 상환급부 판결이 나갔으면 그때 반대급부 이행 여부의 증명은 무슨 그때 무슨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상환급부, 통상의 상환급부 판결에서 반대급부 원고가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성취했다라고 그 반대급부 내가 원고가 돈 주고 물건을 뺏어오는 그 관계에서 자기가 돈 줬다라고 하는 그 영수증은 제출은 몇 대 제출돼야 되나요? 몇 대 제출돼야 되나요? 개시 요건이죠. 자, 그런 관념도 같이 어떠한 조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는 그 증명이 집행문 부여 요건인 조건들이 있을 테고 집행 개시인 조건들이 있을 거다. 집행 개시 요건인 조건들이 있을 거다. 그 중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담보부 가집행 선고가 나왔을 때 그 담보 제공했다 안 했다 그거 담보 제공했다라는 하는 그 증명은 어느 요건이라고요? 이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요. 집행문 부여 조건이 아니고.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읽어보기로 하고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 보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만족집행이라고 했고 그러나 확정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있다. 본집행과 동그라미 1번 본집행과 달라서 가집행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본안 판결이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해제 조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건 뭐 민법에 말하고 닳도록 나오는 얘기고 그거를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죠.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돼야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제 조건은 이미 진행되는 거를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스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가집행은 나중에 취소될 망정 일단 집행은 한다 이거죠. 그게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민사법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확정적인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결과를 참작할 것이 아니며 이제 참작할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가집행에 의해서 이미 만족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채무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상급심에서 원고 청구가 당연히 기각돼 버리겠네요. 그죠? 변제됐는데 뭘 돈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집행이 됐다 해가지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그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것 때문에 기각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기각돼서 됐지. 그래서 참작할 바가 아니고 참작 없이 본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불관임의 건물명도 사건에서 1심의 가집행의 건물이 이미 원고 갑 앞으로 명도되었다 해도 항소심이 이를 참작하여 원고 청구 이유 없다 해서 기각 판결해서 안 됩니다. 안 된다. 그 각주 2번의 판례를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변제라는 말이 거기 한번 등장한다니까요.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전국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2000년 판례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거나 둘째 시간에 얘기한 거나 셋째 시간에 얘기한 거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뒤에도 또 나오고 앞에도 또 나오고 중복돼서 계속 그렇게 판례에도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제 말을 믿고 그대로 뭐라고 하나요? 스펀지 같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쫙. 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하거나 또는 매각됨을 영수하여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이 확정 판결의 경우와 다르다. 이게 이제 변제 효과가 안 생기는 거 그 얘기죠. 2번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 객관식 시험에 확정 판결과 달라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 조회나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1심 판결을 승소했다. 가집행 선고 났다. 그렇다 해서 제3명시 신청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집행 절차가 계속 중일 때 새롭게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거든. 가집행도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거는 같죠. 그 집행문에 관한 뒤에도 집행문 진도 나갑니다만은 이미 어제 그저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가집행도 집행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판결 1심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 신청하러 간다는 거예요. 집행하러 갈 때 집행문을 받고 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집행문 부여 받아가지고 가집행을 했어요. 쭉 했는데 상소심에 갔어도 그러니까 상소심에 가가지고도 그대로 원심이 확정돼서 그러면 가집행에 관한 집행문 받았지 본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받은 게 아니라서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새롭게 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한번 가집행해서 집행문 받았으면 그래서 집행기관에게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 확정됐습니다라고 그 자료를 제출해주면 자동으로 가집행해서 본집행으로 전환돼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문을 새로 하나 더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가집행 선고가 상소심에서 취소나 가집행 자체만 취소했거나 또는 전부 원고 패소 판결했거나 그렇게 해서 가집행 선고만이 바뀌거나 본안 판결 자체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는다. 가집행 선고는. 자, 그 바뀐 경우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뒤에는 더 이상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집행할 수 없고 이미 개시된 집행이라 하여 바뀐 판결의 정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 취소를 시킬 수 있다. 가집행 선고 있는 승소 판결이 선고된 뒤에 서로를 교환적 변경하였다면 가집행 선고도 실효되는데 1번 각주 나오죠. 그럼 왜 실효되나요? 그거는 가집행은 소치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치하 해버리면 그거 다 실효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소를 교환적 변경했기 때문에 교환적 변경하면은 가집행도 실효된다라는 얘기는 교환적 변경은 구소치하 신소제기의 성격을 갖고 있지. 그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죠? 이 소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을 소치하로 본다니까요. 구소치하. 그래서 이 가집행도 실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논쟁은 있습니다. 그 소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논쟁. 그 논쟁에서 구소치하 신소제기의 성격으로 정리되니까 구소치하 됐으니까 당연히 가집행도 실효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의 교환적 변경하였다면 실효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소의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격이 뭐다라고 하면 금방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집행이 이미 종료돼 버렸다. 집행 종료 뒤에 가집행이 실효됐어요. 이미 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가지고 원고는 돈 받아가지고 다 챙겼고 집은 이미 낙찰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럼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 제3자 병이 가집행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그 병은 아무런 영향 없이 유효하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범위에서 부동산의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집행이 끝나면 당사자 간에는, 즉 원피고 간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남겠죠. 그는 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가집행 선고 있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 선고는 실효되지만 취소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다시 부활한다. 이때 집행 속행한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이것도 아주 재밌는 겁니다. 가집행 선고 없이도 집행력이 생기는 판결. 정기 간행물의 등록권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서는 반론 보도 청구에서 또는 추후 보도 청구에서에 병합하여 그것의 인용을 조건으로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판결은 가집행 선고 없어도 집행력이 생기고 집행권이 된다. 이런 거죠. 누가 이제 보도에 의해서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 반론 보도 청구. 반론 보도 청구를 제기해가지고 그 반론문이 게재되는데 그래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안 해주는 그만큼 또는 그 해태하는 기간만큼 돈을 줘라. 이렇게 간접 강제를 신청해서 간접 강제 된다면 그 돈 일별로 하루에 얼마씩 일당 얼마씩 쳐서 돈 주라라고 하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결이 났다면 그거는 가집행 선고 없이도 집행력 인정한다. 뭐 그까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만은 또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집행 판결. 집행 판결은 외국 법원에서의 판결, 즉 외국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행과 중재 판정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 하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외국과 중재 두 가지.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의 성질에 관해서는 이행소송설, 확인소송설, 구제소송설, 형성소송설로 나누어지는데 다수설이 형성소송설이다. 그러면 형성소송설의 그 의미가 뭐냐? 4번만 읽어보면 외국 판결의 집행력을 부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의소로 보는 형성소송설로 갈려 있다. 그 대비되는 거가 이제 이행소송설인데 이행소송설은 뭐냐 보니까 외국 판결이나 중재 판정에서 확정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다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이행소송설. 다시 이행 청구하는 거로 보는 견해와 그게 아니고 외국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그대로 두고 새로 집행력만을 한번 줘보자. 그죠? 이 집행 권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집행력을 주는 그런 형성소송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형성소송설을 정리가 됐다면 그것이 나중에 형성소송설로 정리가 된다면은 또 이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집행권 그 외국 판결 그 집행 판결 자체에 그 집행권은 또 뭐냐? 나중에 더 살펴봅시다. 일단 차근차근 보면 제도 취지는 외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라도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내국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민사소송법 217조에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민사소송법 217조를 보면 이건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 조문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왜 많이 안 나온다고 보면은 좀 실무상 있잖아요. 외국 판결을 한국 가져와서 집행 판결을 해주시오라고 소제기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로 소제기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절약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 판결 하나 받으려고 법원에 소장 넣어놔. 그러지 말고 한국에 소제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217조를 한번 봅시다. 외국 판결의 효력 해가지고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은 다음과 그 여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1, 2, 3, 4호 각 호가 있는데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1호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것 관할권이 있을 것. 두 번째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세 번째,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 보증이 있을 것. 이 상호 보증이 있을 것. 제가 작년에 해봤다니까요. 프랑스에서 판결을 받은 거 가지고 한국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는 거를 있다 없다를 확답을 해주는 부처가 없어요. 외교 통상부, 대법원, 뭐 어디를 다 물어봐도 다 서로 밀치게 해가지고 제가 한 8군데 알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 뭔가 이 상호 보증이 있다라고 확신이 서야 집행 판결을 받는 그런 신청을 할 텐데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 소재기 한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붙들고 한 달, 두 달 물어보고 답변 받고 물어보고 그 시간 하니 그냥 한국에 소장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의 문제고 이제 여기 교과서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쭉 봐가지고 이제 그 페이지에 110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당해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 집행의 기본이 될 집행권원으로서 적격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이래놓고 그리하여 외국 판결에 그와 같은 적격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집행력이 있음을 선언하는 집행판결을 받게 하고 그에 기하여 강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래놓고 그러면 어느 것이 집행권원이 되느냐에 관하여 자 아까 외국의 판결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집행판결문 하나 있고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판결의 법적 성격이 뭐라고요? 형성판결이라고 했죠. 뭐 이행소송설도 있습니다만 형성소송이고 형성판결이다. 그러면 외국 판결설, 그 집행권원이 외국 판결 그 외국 영어 문자로 된 그게 집행권원이지. 물론 번역본 붙인다고 합니다만은 그 종이가 집행권원이 될지 아니면은 이 집행판결한 한국의 집행판결문 그것이 집행권원이 될지에서 외국 판결설, 집행판결설, 외국 판결과 집행판결 두 판결의 합체설. 그 답은 뭐겠습니까? 합체설. 따라서 집행판결이 집행력을 가지려면 집행판결 자체가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집행판결의 집행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집행력을 주는 거죠. 그 외국 판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외국 판결이나 한국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구별하여 인식한다면 외국 판결문 그 자체는 기판력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주겠죠. 그죠? 기판력 준다고 보고. 집행력을 안 주니까 집행력 주는 절차가 집행판결 절차고 그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적으로 집행문을 다시 또 받아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해가지고 외국 법원의 판결일 것. 두 번째, 외국 판결이 민소법 217조의 조건을 갖추었을 것. 27조에 있는데 승인요건 가운데 특히 1호 그게 뭡니까? 국제재판관할 건이죠. 그 다음에 3호 선량풍속 이렇게 중요시되며 그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래서 뒤에 2003년 대법원 판례 하나 거기서 이 조리설이라고 있죠. 그 민사소송법에 그 학설 다툼이 있습니다. 그죠? 다툼에서 조리설을 취한 듯한 2003년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국제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가른다고? 관할 배분설을 외워야 한다. 나중에 다 이제 관할과 관련한 그 학설이나 이런 건 민사소송법 곁들여서 보셔야 됩니다. 관할 배분설.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에 반한다. Order Public에 반한다고 했어요. 이게 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판결 그 청구 소송에서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원고는 채권자나 그 승계인, 피고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된다. 판결 효력받는 제3자도 당사자 적격 갖는다. 토지 관할은 피고 적격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에 전속된다. 그 다음에 심리 절차는 일반 판결 절차에 의한다. 다만 이제 확정되었는지,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217조의 요건 갖추었는지, 이거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그러죠. 이거 안 되면 소각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보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지만 이는 사인인 중재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성립이나 내용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제도 취지가 중재판정 취소, 그러니까 중재판정에서 곧바로 집행을 허용할 게 아니고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없음을 확정하고 나서 그 집행력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된다. 통상 우리 상사중재인들이 많잖아요. 상사중재인들이 모여서 상사분쟁에서 중재를 해줬다. 근데 그 중재에 그것이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이 인정해준다 해서 집행력도 바로 줄 건가 안 줄 건가 해서 집행력은 안 준다. 집행판결을 새로 받으라. 그래서 요건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재판정일 것. 그 다음에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없을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재판정의 그 이제 관할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116페이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서의 관할은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고 소유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피고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는 고소할 때는 최후 주소 법원 이렇게 되는데 위에 당사자 보면 원고는 중재판결의 채권자 또는 그 승계인, 피고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똑같죠, 그죠? 적극적인 당사자가 원고가 된다. 그 다음에 집행증서, 집행증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가 하면서 조금 빨리 하고 뒤에 집행문 파트를 조금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